앞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내주더라도 소득 자료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사람만 받게 하겠다라는 걸로. 근데 이복현 금감원장께서는 좀 신기하게 왜 은행의 수익성을 고려하시나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당첨이 되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당첨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그 당첨, 그 희망 고문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으실까요? 그럼 청약 통장을 많이들 가입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돈이 주택기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의 지금 어려운 사정을 청년들의 돈으로 메꾸겠다라는 걸로 저는 들립니다. 이거 희망 고문입니다. 지금은 진짜 허그가 대출을 내주는 것이 그냥 내준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쉽게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윤 정권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지금 그 전 정권에서 왜곡되어 있는 지금 대출의 이런 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는 상당히 그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느껴지고요. 그래서 요새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가계부채 최대 증가폭, 역대 최고 가계부채, 뭐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민주당에서도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6대 은행장을 이재명 대표께서 만나가지고 금리 좀 내려, 가상금리 좀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소상공인 지원, 이자 지원 예산에 3천억 원이 들어 있었는데 왜 예산은 삭감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토요일, 지금은 아침 7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라 그런지 차도 밀리지 않고, 원래 보통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늘 30분 만에 왔습니다. 모두 설 연휴 명절 잘 보내시고요. 길게는 9일까지 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3일, 설 연휴 딱 3일 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들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하시는 분들도 화이팅입니다. 대출 관련돼서 지금 다시 한번 금통위원장께서 전세대출과 그리고 디딤돌 대출,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도 디딤돌 대출과 전세대출과 등과 같은 지금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자꾸 대출 규제에 대해서 목을 매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가계부채가요 줄었습니다. 제가 앞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그러니까 전 정권이죠. 전 정권이 아니더라도 2009년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2009년도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2017년 문재인 정권 때, 바로 전 정권 때부터 비교를 해보면 전 정권의 가계부채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가계부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계부채 증가율 보이십니까? 근데 거의 증가율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가계부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는 대출을 너무 안 내줘서 탈이다. 그래서 욕을 먹고 있는 정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계부채 비율이요 2분기 말 91.1%에서 3분기 기준 GDP 대비 90.8%로 하락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우리가 후세에 물려줘야 될 빚이 줄어든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겠죠. 근데 왜 이렇게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까요?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 수도권 전세대출 잰다. 지방은 지금 미분양 때문에 제가 난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규제하는 정책은 정부에서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는 이유는 지금 부동산이 상당히 심각하게 과열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지금 부동산이 과열됐습니까? 상당히 조용하지 않습니까?
거래량도 없고,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진다, 보합이다, 하락하고 있다, 더 하락할 것이다, 거래량이 폭감했다, 뭐 이런 등등의 기사들이 있는데 계속 정부에서는요 부동산 과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부분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수도권의 전세 대출을 잰다라고 했습니다.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정부가 이제 축소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을 때 제가 그 공포 정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디딤돌 대출은 서민이 받는 정책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저도요. 내년에도 정책자금을 55조 풀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2024년 10월 17일 기사인데요. 이때가 디딤돌 대출 규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내년에 정책자금 55조 풀겠다라고 발표가, 이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작년 말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가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대출을 조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작년보다는 올해 들어서 잔금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던 이유도 가계빚 잡는다더니 내년에도 55조 푼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정책자금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막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정부도요. 그래서 디딤돌 대출을 건드렸던 정부는 그 어떤 정부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과 디딤돌 대출 규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훈 금통위원장께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그렇고 계속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특히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법적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상환 비율 DSR 조치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김병훈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는 사실 은행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을 막을 수는 없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대출 규제가 풀렸고, 그래서 저희 부동산에도 은행 상담사 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요새 찾아오시거든요. 은행 대출 풀렸다고, 특히 전세 대출 많이 받으시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금리가 내려간 건 아니에요. 대출이 나올 뿐이지 금리가 내려가진 않았다. 이제부터는 그 코로나 시기에 전 정권에 있었던 그런 정말 초저금리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 가계부채 증가 3.8% 이내로 조정하겠다. 그리고 허그 같은 경우에 보증보험 때문에 지금 2년간 약 9조의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은행에다 돈을 갚아줘야 되는 금액이 9조를 넘어선 상황에서 허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차주의 신용과 그리고 이런 소득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물의 상태를 보고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전세대출은 분명히 신용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출을 내줬거든요. 그래서 차주의 신용이나 소득자료 같은 건 전혀 청구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허그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보증보험이 받쳐주고, 그리고 신용도 보지 않고 저리로 대출을 내주면서 폭발적으로 전세 대출이 전 정권에서 상승을 한 것인데, 이제부터는 그런 것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세 대출도 소득자료 징구하겠다. 뭐 지금도 소득자료 징구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높으시거나 청년 세대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지금도 일반 대출을 받고 계실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자료와 신용증빙 자료를 신용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허그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 청년들의 그런 신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임대인의 건물의 안전성만을 확인하고 대출을 내줬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허그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세 대출에 대해서 소득 자료를 징구하겠다. 앞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내주더라도 소득 자료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사람만 받게 하겠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대출 비율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의 80%까지 최대 내주고 있는데요, 그 비중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한번 겪었거든요. 정부는요, 이제 빌라에서 공시지가를 어거지로 눌러서 전세가를 폭락시키는 것이 역전세를 야기시킨다라는 걸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 자체를 줄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대출이 지금 금리가 너무 싸요. 너무 싼 거 맞습니다. 그래서 1%대 정책자금도 많고요. 지금 기준금리가 3%인데 정책자금 대출은 기준금리보다도 못한 금리로 지금 대출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찌됐건 대출을 내준과 동시에 정부는 적자를 내는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금리를 조금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대출과 정책자금 대출이 소득이나 그런 신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은행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대출을 내주겠지만 정책자금 대출도 이제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액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네, 금액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복형 금감원장께서는 좀 신기하게 왜 은행의 수익성을 고려하시나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정책자금 대출이거든요. 근데 왜 은행의 수익성을 우려해서 이 버팀목과 디딤돌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책 자금으로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은행이 지금 작년에도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 이복근 금감원장께서 은행의 수익성이 우려된다, 미래 세대의 미래 세대의 빚을 안겨주는 것이 우려된다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빚에 허덕일 수도 있다라는 어려움 때문도 아니고, 은행의 수익성을 우려하신다라는 이런 내용은 참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2년 이후에 180% 증가하는 가계대출이 정책자금 대출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은행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정책자금 대출을 많이 못 내주는 이유가 은행의 수익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이복형 금감원장님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되게 주옥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2022년 말 국내 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 대출이 24조 7천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말 기준 69조 5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은행 자체 재원으로 대출을 취급한 후 일정 한도 내에서 기금이 일부 2차 보전하므로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일반 대출을 받아야 은행이 먹고 살기 더 좋은데 기금 대출을 받으면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금액을.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은행의 수익성이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받는 가장 대표적인 서민 대출인 것이 맞고 내줘야 되는 대출인 것이 맞다. 근데 지금 되게 폭발적으로 대출을 내주고 있는 그 잘못된 방식이 차주의 신용을 보지 않고 마구잡이로 대출을 내준 것이 문제인 것이지, 단순히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에 그런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서 은행의 수익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복형 금감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고려는 사실 좀 올바르지 않은 방향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은행 건전성 악화 유념해야 한다. 참 국민들을 좀 걱정하는 그런 금감원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을 지금 규제하고 있는 것도 수도권 디딤돌 대출 규제거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도 수도권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지역별 차등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기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이제 앞으로 받기 어려워질 것은 사실이지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면 그 금액이 온전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들기는 해요. 보면 그래서 금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신에 금리를 조금 더 올려서 그 건전성을 조금 더 양호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인데, 디딤돌을 금리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해서 뭐 안전관리, 그리고 주거안정,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대출의 중도 상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지역별 금리 차등화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투기든 투자든 실입주든 간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지역의 그런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역별로 금리 차등화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방향은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은 대출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짧게 마치고요. 그러면서 또 청년들을 위한 대출은 또 내주겠답니다. 지금 이 청년 대출 때문에 전세 사고, 역전세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 보증금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거든요. 지금 서울, 경기도, 인천 지방에서 전세 사기가 가장 집중됐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년 대출이 문제가 돼서 전세 사기가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것을 최저 2% 금리로 또다시 저리로 대출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대출을 내주겠다가 아니라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해서 그 통장을 통해서 청약에 당첨이 되면 그 청년주택 드림 대출을 통해서 저리로 대출을 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 이게 이제 청약 통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통해서 청년주택 드림 대출을 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당첨이 되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당첨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그 당첨, 그 희망 고문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으실까요? 그럼 청약 통장을 많이들 가입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돈이 주택기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의 지금 어려운 사정을 청년들의 돈으로 메꾸겠다라는 걸로 저는 들립니다. 이거 희망 고문입니다. 청약 통장이 지금도 로또 청약이다 해서 지금 집도 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약을 해라? 집을 지으면서 청약도 유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약을 했을 때 쉽게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후에 이런 것도 출시를 해야지. 지금 집도 없어서 2028년도까지 지금 난리인 이 상황에서 이렇게 청약 통장을 내놔서 주택도시기금에 지금 그런 적자를 이렇게 메꾸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청년분들 사실 이제 이것이 본인의 그런 저축의 개념으로 목돈을 모으고 시드머니를 모으는 저축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 청약대출에 청약에 당첨돼서 이 청약주택 드림 대출까지 받는 것까지 고려해서 청약통장을 가입을 하신다면 조금 고려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청년 희망 드림 주택 청약 통장에 가입한 후 그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께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줍줍 관련해서도 시장가격을 부추기고 있는 무순위 청약,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유주택자, 무주택자, 그리고 뭐 그 해당 지역자, 그리고 해당 미지역자 전부 다 줍줍은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앞으로는 줍줍을 무주택자 우선, 지역적 우선 부분을 신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지금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을 이제 금리를
네, 차별화한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금액이 받는 비율이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금액을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금리를 조정을 해서 받는 비중을 좀 낮춰주는, 그러니까 금액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서 보증 한도 산정 시 소득 그리고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허그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하반기 중으로 개선하겠다. 지금은 진짜 허그가 대출을 내주는 것이 그냥 내준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쉽게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윤 정권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지금 그 전 정권에서 왜곡되어 있는 지금 대출의 이런 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는 제가 상당히 그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느껴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대출 규제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거대 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개선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리라도 조정을 해서 가계부채를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요새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가계부채 최대 증가폭, 역대 최고 가계부채, 뭐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민주당에서도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6대 은행장을 이재명 대표께서 만나가지고 금리 좀 내려, 가상금리 좀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대출을 옥죄일지는 몰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 그 어떤 정부도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을 이렇게 강력하게 건드린 정부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도 놀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야당에서 금리 좀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서민 소상공인 지원 충실히 해달라라고 6대 은행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대출 너무 많이 내주셔가지고 지금 보증보험까지 거기에 받쳐주는 바람에 청년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들, 서민금융 어려울 때 도움이 절실하다. 제가 예산안 삭감에서 그 소상공인 지원, 이자 지원 예산에 3천억 원이 들어 있었는데 그 부분 예산에서 삭감된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근데 지원 충실히 해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 예산은 삭감하셨습니까?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축소될 것이다. 다만 금액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의 범위가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의 대출이 이제 무직자나 그리고 이제 초기 청년들의 대출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청년주택 드림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청년들에게 싸게 대출을 내주겠다가 아니라 청약 당첨되면 대출을 싸게 내줄게.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에 돈을 부어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잘 생각을 하셔서 내가 시드머니를 청약통장은 깨기 전까지는 돈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하셔서 입금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최저 2%의 금리라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 지금 현 상황과 그리고 내 계획에 따라서 맞춰서 내가 청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집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하게 하시고 나서 선택을 하셨으면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